네, 퇴근길 그러면 라이브. 네 퇴근길 라이브 이번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네. 우리 허재환 이사님 모실 시간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우리 허재환 이사님 처음에 저희와 함께 방송했을 때 기억납니다. 약간의 이제 스토리가 좀 있는데 우리 히스토리가 좀 있죠. 네. 허재환 이사님이 안 웃으신다고. 그렇죠. 웃질 않으시고 굉장히 처음에는 뭐랄까 이미지 자체가 조금 이렇게 힘없는 이미지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분이라는 걸 저희가 또 이제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되고. 그거 아세요? 저랑 같이 방송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웃으셨어요. 그럼 전 굉장히 실망입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허재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벌써 웃으시잖아요. 미소가 띄잖아요. 이러실 일단. 겁니까? 왜 이렇게 이가 보이시면서 웃으시잖아요. 예.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요. 네. 야, 4년 동안 네. 제가 허재환 이사님은 얼마나 구애를 일방적 구애를 했는데 네. 엄청 잘 웃으시던데 혼자 오해하고 계신 것 전 같습니다. 저분 한번 웃기는 게 제 방송의 꿈이었어요. 네, 그냥 웃으셔. 가만히 계셔도 이렇게 웃으시네요. 예. 아니 제가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냥. 아니. 너무 불쾌합니다. 자, 웃음이 많은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뭐 말씀 좀 나눠보세요. 그러면. 제가 뭐 굳이 있는 게 자, 이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이사님 저랑 그때 이다솔 예. 우리 솔프로님이랑 같이 하셨을 때 우리 정프로님 보고 싶으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늘 계셨던 분이 안 계시니까 좀 네. 허전하더라고요. 그냥 있었던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뭐 장식장에 뭐 하나 장식품 빼면 괜히 허전한 것처럼. 많이 웃으시네요. 네. 아이고 섭섭합니다 이사님. 네. 자, 웃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자, 8월 중순 이후에 시장의 변화부터 우리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사님? 그 8월 중순 이후에 사실 이제 주식시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빠질 자리에서 좀 빠지긴 했는데 그 빠지는 속도가 좀 굉장히 좀 가팔랐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두려움들도 있지만 이제 어제 오늘 보시면은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이제 에너지 위기와 관련된 내용들도 좀 있고 해서 지금 이게 약간 그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벤트뿐만 아니라 약간 정치적인 이벤트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져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시장을 해석해내고 어떤 추세를 좀 파악하기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특이했던 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6월 중순 이후에 주가가 오른 거에 한 3% 정도 이 정도를 되돌렸고요. 네. 저희도 비슷합니다. 우리 씨도.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워낙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유럽은 거의 한 80-90% 이상 이제 반등했던 걸 다 토해냈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하고 중국도 거의 한 70-80% 이상 토해냈고, 네. 예, 그래서 확실히 지금 뭐 좀 미국의 어떤 정책의 변화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는 있지만 이게 국가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은 상대적으로는 뭐 그냥 올라갔다가 좀 빠지는 상황인데 이제 유럽하고 중국이 굉장히 좀 안 좋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좀 좋은 쪽이 아세안 쪽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다음에 뭐 브라질 이렇게 뭐 자원이라든가 이제 중국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 망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는 모습이고 저희는 사실 이제 좀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들 걱정은 하시지만 그래도 최근에 시장이 그래도 2,400 코스피 2,400대에서 좀 추가로 더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뭐 지금 시장을 너무 나쁘게 볼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장을 지금은 이제 우리가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네. 왜 이렇게 선을 그으세요? 정프로님 네. 아까 좀 굉장히 하이텐션을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삐치신 것 같아요. 또 웃으시네요. 시장 좋게 볼 필요 없다. 참 나쁘게 볼 필요 없다. 그렇다 이거지요. 네. 정말 이제 많이 웃으시네요. 이제 알겠습니다. 웃으시기로 하신 아. 우리 허재환 이사님.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님. 왜 이렇게 불편하게 네. 하세요? 웃는 게 죄입니까? 그렇죠, 이사님? 아니, 네. 뭐 시장도 안 좋은데 웃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시장 좋을 때도 안 웃었잖아요. 네. 자, 우리 허재환 이사님. 그럼 이제 지금 역시 전체 시장 뭐 글로벌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진 이슈가 이제 역시 미국의 인플레가 아닐까 싶은데 그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피크는 지났다고 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뭐 그렇지 않다라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피크는 지났다고 보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떨어진 속도가 얼마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이제 자료에도 조금 가져왔습니다만은 이제 그 미국의 물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세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가솔린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급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그다음에 뭐 서비스와 관련된 물가들도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발표되는 이제 8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떨어지면서 좀 2개월 연속 좀 물가가 그래도 좀 그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마 미국 시장이 그래도 조금 안정을 찾는 좀 계기가 좀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좀 하고 빨리 있습니다. 떨어졌다 조금 많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치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월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보합이다라고 하면은 지난달에 미국의 물가가 8.5%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되는 8월 물가는 한 8%대 초반대 그게 정도까지.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물가가 갑자기 뭐 7%, 6% 이렇게 가지는 않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전월 대비로 했을 때 그 과거의 평균이 한 0.2에서 0.3%였는데 네. 그 전월 대비로 해서 그 밑으로만 나와주면은 생각보다 물가가 빨리 떨어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시장은 같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0.0. 네, 그 제로다. 정도면은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도 그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0.2에서 0.3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0.2%보다 적게 나오면 전월 대비해서 0.2%보다 적게 나오면은 네. 코로나 이전보다도 물가 상승 폭이 더 줄어들었네. 이렇게 추세가 좀 이어지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연말까지 보면 한 5%대까지도 떨어지니까 네. 여전히 뭐 안심할 만한 물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9.1% 찍었던 물가가 연말에 뭐 한 5%대 간다라고 하면은 꽤 많이 떨어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으로 많이 오른 만큼 또 속도감 있게 많이 떨어지는데 그 음. 플러스 이제 연준의 적극적인 또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인플레이션을 잠재우는 데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그 금리와 예민한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자동차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은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그렇죠. 같고 그리고 의외로 또 이제 그 중국 여러 가지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비용 부담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가솔린 가격도 그렇고 뭐 컨테이너 운임 가격 같은 것들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미국의 소비자들의 어떤 실질적인 소비 여력이 생기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결국 미국의 어떤 경착륙을 피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뭐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 항상 같이 세트로 붙는 FOMC 회의에서 네. 과연 우리가 예상하는 바에 따른 금리 인상이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어느 정도로 우리 이사님은 예측을 하고 계실까요? 근데 저는 9월까지는 75bp 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50bp나 75bp 왔다 갔다 네. 하지만 저는 9월까지는 75bp 할 거다. 대신에 이제 11월부터는 뭐 25bp씩 이렇게 좀 확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사실 미국의 고용이 그러니까 이제 좋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월간 계속 30만, 뭐 40만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 이제 오른쪽 그 하단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코로나 빵 터지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물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된 거는 다들 아시는데
고용도 일자리 수가 늘어나는 속도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건지 정확하게 이유를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주 명확하게 단순 명료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2010년부터 2019년 코로나 전까지 한 3개월에 걸쳐서 평균 일자리 수가 한 0.2% 정도 늘었다라고 하면은 네. 코로나 터지고 최근에 보면 일자리 수 증가 속도가 한 0.9%. 그러니까 코로나 전보다도 일자리 수 늘어나는 속도가 한 3배 이상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이 상당히 좀 좋다고 보는 게 아직은 좀 맞는 것 같고요. 고용에 이렇게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뭐 약간 물가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9월 달에 그 50bp로 이렇게 금리나 폭을 확 낮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잭슨홀에서 또 그렇게 세게 얘기했는데 네. 갑자기 또 9월 FOMC 들어와서 한두 달 지표 좋아졌다고 그냥 50bp 딱 하기에는 뭐 지금 금융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제 75bp 쪽에 무게를 실때 근데 그 이후에는 아마 좀 그 금리 인상 속도가 확연히 좀 떨어지면서 여전히 이제 뭐 내년에 금리 인하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이번 4분기가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속도에 있어서는 피크를 친다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은 뭐 침체로 가지 않는데 연준이 어떤 긴축의 속도를 낮춘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뭐 좀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네. 저는 좀 가지고 여지를 분명히 좀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그 일자리 수 증가율 네. 그게 이제 뭐 대비예요? 예를 들어서 뭐 1년 전 대비 뭐 이렇게 되면 네. 3개월 전 대비입니다. 3개월 전 대비.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전체 일자리 총수를 그냥 그래프로 나타난 거면 그게 일자리가 확실히 늘었구나. 뭐 코로나 이전보다 확실히 사람들이 좀 많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텐데 3개월 전 대비 저 수치라면 뭐 정확히 3개월 전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속도는 조금 뭐 과거보다 빨라졌더라도 전체 일자리 수가 워낙 많이 훼손이 돼 갖고 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고용이 좋은 상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절대값이 네네네. 변한 네. 게 아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좋은 지적만 합니다, 저는. 여기 근데 이제 그 오른쪽 제가 이제 그 자료에서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봐주시면은 네. 이게 이제 미국의 구인 건수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시는 이제 구인 건수하고 구직 건수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구직이잖아요. 이제 일자리 수. 네. 근데 그림에서 보시듯이 많이 빠졌다가 이게 좀 많이 웬만큼은 또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 2021년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일자리가 줄었지만 네. 그거를 꽤 많이 회복을 했고 실제로도 이제 이번 달로서 미국의 일자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을 완전히 좀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회복하는 속도가 좀 굉장히 좀 많이 그 빨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이게 회복은 했습니다만 굉장히 더디게 회복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뭐 인플레 문제나 뭐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자리 수가 생각보다 빨리 그 코로나 이후에 감소했던 일자리가 많이 되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고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걸로 네네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최근에 이러한 뭔가 인플레를 잠재울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건들 중에서 인플레 감축 법안 네네. 관련해서 뭐 어떤 실질적인 뭔가 액션이 미국에서 취해지고 있나요? 이제 법이 나왔으니까 음. 이제 이게 예산안 자체는 올해 10월 미국이 이제 9월까지 이제 회계 연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뭐 법안이 나왔지만 실제로 이제 시행되는 거는 올해 10월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조금 기대감이긴 한데 그 이번 그 미국의 어떤 그 인플레 절감 법안, 인플레 축소 법안에서 좀 흥미로웠던 거는 그러니까 사실 뭐
인플레 절감 법안인데 인플레를 줄이는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네. 보면 인플레 유발법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그거가 그렇진 잘 않고요. 아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워낙 그 재정 쓰는 거를 좀 그 그린 산업에 좀 집중을 시켜 놓고 네. 이제 뭐 세금 거두는 거, 그다음에 뭐 자사주에 대해서 이제 약간 수수료 비슷하게 이제 걷어들이는 이런 것들로 이제 재정을 이제 재정 수입을 이제 그 충원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사실 퉁쳐놓고 보면은 조금 재정을 줄이긴 줄이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터지고 미국 정부가 워낙 크게 재정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플레가 발생을 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면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를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의외로 핵심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외로 핵심은 그린 산업을 키운다라는 게 조금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지 몰라도 이제 결국 이번 인플레 핵심은 이제 기름, 원유 뭐 이런 거니까 그거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게 결국 인플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 효과가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을 미국 의회에서조차도 2025년 6년 이후로 어.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이라든가 경기 전망은 향후 1, 2년 정도의 어떤 변화를 더 훨씬 더 많이 볼 텐데 2026년이면 멀었어요. 조금 멀게 그쵸.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재정을 줄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유가나 에너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거에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당장보다는 조금 뒤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법안 이름은 이제 인플레 절감 효과다라는 게 좀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인플레 절감 법안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 산업에 대한 후원, 그래서 에너지의 어떤 그 시장의 어떤 판도 자체를 바꾸겠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많이들 지적을 하셨겠지만 미국의 공급망에서 이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 빼버린다라는 게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좀 더 크게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아시겠지만 친환경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예를 들어서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재료도 뭐 니켈이나 뭐 리튬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도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광산업체들이 그런 구리나 니켈이나 리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서 원자재에 대한 수급도 훨씬 원활하고, 그다음에 원자재를 가공하는 메탈 가공하는 업체들도 중국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또 배터리를 만드는 CATL이라는 큰 기업들도 있고, 또 그걸 사용하는 뭐 전기차 업체들도 되게 많고, 뭐 BYD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2차 전기차처럼 소재, 그다음에 장비, 부품, 그다음에 배터리, 전기차 이 라인을 완전히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리고 풍력이나 태양광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공급 과잉의 어떤 주범처럼 거의 전 세계 캐파의 한 7, 80% 이상을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친환경 쪽에 있어서는 아무리 이제 미국이 하려고 해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 좀 열세였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서 이제 그 중심을 이제 미국으로 가져가고, 미국은 중국의 어떤 그런 공급망을 해서 중국을 그 이탈시킴으로써 어떤 친환경 산업에 있어서도 미국이 이제 헤게모니나 이제 주력 산업으로 이렇게 키우고 싶은 그런 의도를 좀 보여준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이 법안 이후에 굉장히 좀 멀리 보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환경 산업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시장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네. 좀 강하게 맞아요. 좀 추세가 유지가 됐었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텐데 이제 뭐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실질적인 이제 효과는 단기적으로 발현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주식 시장에 단기적으로 발현이 됐지만 우리가 이제 느끼기에는 아직도 좀 약간 멀리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다면 투자로 연결할 때는 뭐 지금은 기대감이고 나중에는 뭐 매출 발생해서 관련된 기업의 흐름을 좀 봐야 되나요? 우리
척척 박사 아. 전문의. IRA 법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대외적으로 네.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어. 근데 말씀하신 거는 좀 멀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IRA 관련 법안에서 투자할 곳이 딱 두 군데가 전 있다고 봅니다. 어디죠? 네, 일단은 풍력. 왜냐면 이제 태양광은 관심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태양광 쪽은 이미 그리고 이제 또 태양광은 굉장히 그 중국 의존도가 좀 많이 높은 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조금 약간 좀 꺼림직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풍력 갑니다. 풍력. 네, 풍력으로 이제 쫙 한번 올려주고 또 하나는 이제 고무벨트. 네. 이 고무벨트가 여러 곳에 쓰입니다. 이 고무벨트 같은 게 뭘 돌릴 때도 항상 필요하고 이게 모터와 모터 사이를 연결해주는 힘의 전달 뭐 이런 거 이제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무벨트 쪽에 저는 강력하게 최근에 그 저 피팅 업체들 많이 좀 갔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비슷하게 고무벨트로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진지하시고 진지하게 또 바라봐 주셔가지고 저는 이사님 표정이 너무 네. 재밌어서 이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논리적입니까? 네. 그럼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거기다 플러스 저는 이제 원자재는 구리 쪽으로 갑니다. 네, 구리 쪽. 남양주 옆이 구리죠? 네. 자, 그러면 빨리 화제를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여기 대해서 이제 코멘트 하실 거는 혹시라도 그럴 가치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산업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동의를 오. 한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태양광보다는 네. 풍력은 문제 물론 이제 대한민국에서 풍력 산업이 좋아지기는 되게 쉽지는 않지만 네. 오. 이제 유럽이 이제 풍력을 좀 주력이고 네. 지금 이제 워낙 에너지 위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음. 어쨌든 길게 봤을 때는 풍력 쪽에 대한 관심이 좀 특히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고무벨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구리나 리튬, 니켈 이런 에너지 자원들은 네. 저는 되게 길게 봤을 때 굉장히 좀 음. 그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오.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구리랑 이쪽은 제가 왜 말씀드린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는요, 전 세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저 클립 만드는 공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네. 거기서 제일 싸게 저렴한 인건비로 뭐 어디 첨단 기술 받아서 하여튼 만들면 돼.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싸게 뿌리면 돼. 이제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 미국, 유럽 쪽 소비를 위한 것 하나, 그다음에 중국과 그 외 국가들이 소비할 것 하나, 두 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공장에 똑같은 모터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그 모터에 구리 감아줘야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인류적으로 보면 좀 낭비일 수 있으나 당분간 꽤 오랜 기간 더블로 가야 되는 장비들이 많다. 정프로 그렇게 봅니다. 네. 어쩌면 소재는 그만큼 안 나갈 거예요. 소재는 어쨌든 두 군데로 나눠서 가면 되니까. 하지만 장비는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거 이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훌륭하십니다. 약간 좀 놀래. 아니 진짜인데요. 진짜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달러 이야기 이사님 좀 해주시죠. 오늘도 예. 달러가 1,37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뭐 계속 너무 달러가 높으니까 이제는 뭐 매일매일 들으신 분들도 또 이게 뭐 방법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을 때 어떤 팁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환율을 보실 때 네. 이제 통화 정책의 차이도 보시고 뭐 성장률의 차이도 좀 보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게 보통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막 1,300원 이렇게 후반대로 갔던 국면이 사실은 워낙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3번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IMF 때랑 그다음에 IT 버블, 카드 버블 때랑 그다음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이렇게 막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금융위기 국면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환율이 불안하냐라고 보면 결국 어떤 국면 자체 판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해서 봤던 거는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의 변화인데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중국을 견제하면서 이제 그 대중국 그 수입,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비중 자체가 예전보다 좀 줄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중국 제품을 잘 안 쓰려고 하는 거죠. 주로 테크 제품 중심이긴 합니다만은.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뒷받침해 주는 게 사실은 이제 대만하고 아세안, 뭐 베트남 이런 나라들. 한국도 조금 그 대체가 되고는 있지만 사실 한국의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더 좀 놀라운 거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대중국과 관련된 제품의 경쟁력이 약간 조금 더 한 단계 저희가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저희 한국의 무역 수지가 있잖아요. 뭐 최근 들어서는 적자로 반전되긴 했습니다만은 보통 무역 수지보다도 대중국 무역 흑자 규모가 한 3-4배 정도는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철저하게 중국에 대해서는 수출이 훨씬 많기 때문에 돈을 잘 벌고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 제품이 경쟁력이 있었는데 여기 그 31페이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게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이게 그러니까 회색 선이 그 한국의 무역 수지고요. 네. 이게 파란색 선이 이제 한국의 대중국 무역 수지인데 보면은 저희가 한 해 전체 무역 흑자 규모보다 중국에서 돈을 훨씬 많이 벌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느냐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면 LCD라든가 이런 그 테크 제품들 중에서도 약간 중국의 헤게모니를 뺏겼거나 주도권을 뺏겼거나 약간 범용인 제품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중국이 한국 제품 안 쓰고 자체적으로 쓰면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수출을 좀 못하는 것들도 있고 반면에 저희는 싼 중국 제품을 더 많이 갖다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대중국 무역 수지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는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 아, 우리가 이제 적자가 난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되게 좀 뭐 저희가 못해서라기보다는 어떤 구조 자체가 바뀐 거다. 중국 자체의 어떤 밸류 체인이 좀 높아지고 또 아세안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망이 막 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그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원달러 환율은 보통 1,100원, 1,050원에서 한 1,250원 이렇게 해서 긴 박스권에서 1,100원 정도 가면은 뭐 달러 사고 1,200원 정도 가면은 달러 팔고 이렇게 했으면 사실 지난 한 7, 8년 동안은 되게 쉽게 환으로 돈을 벌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새로운 위기는 아니지만 이 레벨 자체가 조금 높아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었다면 이제는 이쪽 위로 예. 올라가자 박스권.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 아직 이 균형점을 뭐 이게 1,300원이 될지 1,350원이 될지 이거를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더 그 오버슈팅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원달러 환율이 막 1,400원 가고 이제 이런 흐름은 저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달러도 지금 뭐 달러에 대항할 만한 환율이 없잖아요. 유럽도 안 좋고 네. 중국도 썩 좋지 않고 네. 일부 원자재 국가들만 조금 괜찮은 편이라 달러를 막을 요인은 없지만 사실 미국 달러가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계산을 좀 해보니 네. 그 이제 실질 시조 환율이라는 개념을 가끔 쓰거든요. 이게 좀 뭐 실질이라는 거는 이제 물가를 감안을 한 거고 실효라는 거는 이제 무역의 어떤 가중을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기준으로 환율을 이제 다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각 국가들마다 물가도 다르고 교육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걸 똑같이 해서 비교를 해보면 지금 미국의 그 환율은 2015년, 16년 이후 가장 비싼 한 7, 8년 내 가장 비싼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원화는 뭐 그 저희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뭐 거의 1,500원, 1,600까지도 갔었지만 그때만큼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떨어져서 좀 많이 싸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저는 지금 뭐 당장은 조금 더 달러가 오버슈팅하고 원화가 약간 더 언더슈팅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연말에는 다시 1,300 한 3, 40원대, 4, 50원대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좀 뭐 달러에 워낙 거침이 없고
여러 가지 다른 지역들에 대한 불안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뭐 막을 만한 요인들이 사실 별로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 어, 위로 가요. 저는 이제 미국의 물가가 어쨌든 좀 먼저 안정을 찾고 네. 11월 이후에 FOMC에서 연준이 한 75bp가 아니라 이제 25bp 정도로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가 떨어지면은 음. 그때가 이제 좀 환이 그렇다고 해서 원화가 되게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달러의 초강세 국면은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는 조금 달러 상황은 불안하게 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유가가 지금 사실 못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환율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많이들 보셨지만, 그러니까 그 반도체 가격 상승률하고 유가의 상승률의 차이하고 원달러 환율이랑 그려보면 되게 같이 갑니다. 여기 뭐 그림에서도 이제 제가 좀 그려보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DXI라는 거는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라는 건데 요거 상승률에다가 WTI 그러니까 유가 상승률 이렇게 빼서 그려보면은 원달러 환율이랑 되게 비슷하게 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반도체 가격이 안 좋죠. 안 네. 좋은데 유가도 뭐 120불 갔던 게 지금 뭐 80불대 후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시차를 두고 한두 분기 정도 지나면은 조금 원화에 대한 약세 압력도 약간 좀 진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는 사실 이제 그뭐 기름을 살 때도 그냥 우리가 원화로 사면 차라리 좀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달러로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 아니 저 기름 오른 거 플러스 이제 달러 비싼 것까지 다 더해서 엄청 예전에 비해서 엄청 비싸게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근데 11월까지 만약에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 기업들의 채산성은 더 안 좋아질 거고 그러면 실적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3, 4분기 계속 판판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그래도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디램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서는 당연히 이제 유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커서 실적이 굉장히 세게 하향 조정되는 기업들이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한 3분기나 4분기 그러니까 한 내년 1분기 정도 돼서 4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이제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부담은 조금씩 완화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딱히 지금 뭐 원화 약세를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수출 기업들 한테는 그래도 이렇게 원화가 약해지면 이 매출단에서 어쨌든 그 실적이 나빠지는 거에 일정 부분은 상쇄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속도가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최근에 이제 그 기업들 어닝이 좀 깎이긴 깎이고 불안감이 있는데 근데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은 실적 하향 속도나 폭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들하고도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보편적으로는 달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실적 하향 속도가 조금 더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도 기업들 실적에 대한 뭐 상향 조정, 하향 조정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뭐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긴축에 대한 걱정에 비하면은 그래도 기업 이익에 대한 어떤 하향에 대한 속도는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이익의 어떤 감익이나 하향 조정이 이렇게 심하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뭐 지금 되게 좀 어렵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의외로 뭐 한 4분기 중후반부터 내년 초까지의 시장의 흐름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나은 흐름이 네.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중후반이면 지금 10, 조금 11, 남았죠. 12 네. 중에 한 11월 이후부터는 맞나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더 이제 미리 반영을 하게 되면 네. 뭐 10월부터도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거가 되려면은 이제 러시아와 이제 EU 간의 이제 에너지 위기 요게 조금은 이제 좀 수면 아래로 해소가 좀 좀 떨어지는 돼야 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혹은 뭐 다수의 이제 전문가분들이 내년 초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허재원 이사님은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왜냐면 이제 만약에 내년 초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보면 사실 주식시장은 조금 더 선반영해서 그게 좋을 일은 별로 없잖아요. 네. 시장이. 저는 그때 그 지금이 경기 침체는 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네.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글로벌 경제의 문제는 미국에 비해서 다른 지역들이 너무 나쁘다라는 게 문제고, 예를 들면 이제 유럽이 정말 침체로 가면 유럽의 제품을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제품이나 미국의 서비스를 안 사니까 미국도 같이 나빠지면서 이제 뭐 침체 비스무리하게 될 수는 있어도 미국이 정말 심각한 경기 침체, 예를 들면 한 1년 반에서 2년 넘게 진행되는 그런 침체로 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미국이 나빠서가 아니라 네. 미국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견디고 있는데 이제 유럽이나 중국이 지금 안 따라주면서 이게 그 멀쩡한 미국까지도 잘못하면 침체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걱정인 거고, 결국은 이제 국가들 간의 어떤 차이가 좀 크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번에 위기가 나오고 침체가 나온다 치더라도 뭐 과거의 미국의 경기 침체와 같은 그런 위기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2011년, 2012년 유럽의 재정 위기, 아니면은 97년, 98년과 같은 아시아 외환 위기 같은 네. 그런 어떤 지역적인 위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살짝 흔들리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아지는 거지, 이게 정말 미국이 주도해서 2008년 금융위기처럼 나빠지는 그런 흐름은 아닐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해서 네. 이게 좀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경기를 뭐 대단히 내년에 좋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걱정하는 것보다는 저는 기회는 있을 거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둔화는 좀 보일 수 있겠지만 침체까지는 미국은 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침체가 된다고 손치더라도 되게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인 침체.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경기 침체 갔는데 되게 짧게 끝나면 그때가 확실히 바닥인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되게 지금 좋은 것 같거든요. 저는 항상 좋은 걸 보니까 지금이 미국 달러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거의 뭐 지수 2000 정도 수준일 테고, 그러면 한국 시장 매우 전 사고 싶거든요. 매력적인 구간. 네, 네. 별로 안 비싸죠. 네. 그래서 난 내가 외국인이면 엄청 살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저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는데, 그럼 외국인들이 막 지금 들어올 때 한 이 정도 환율 상황에 크게 뭐 저 장기간의 침체가 아니고 한국도 뭐 그렇게 큰 훼손을 입지 않을 거라는, 뭐 이 정도만 되면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막 많이 들어올 만한 그런 상황 아닌가? 그래서 싶습니다. 요즘에 외국인이 안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덜 팔죠. 네. 사기도 그러니까 뭔가 하고. 아시아 쪽이 지금 확 좋아진다는 느낌은 사실 별로 없는 거잖아요. 중국이 네. 워낙 안 좋고 네. 한국도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 이제 꺾이니까. 네. 근데 의외로 7월 달, 8월 달 외국인이 한 5조 넘게 샀고, 뭐 요즘도 막 파는 것 같다가 또 오후 들어선 또 안 팔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말씀하신 이유가 맞는 거죠. 환이 10% 넘게 작년 대비해서 15% 가까이 절하가 됐는데 지수는 작년 7월 대비해서 거의 20, 3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한 30% 이상 이제 달러로 본 저희 주가 지수는 엄청 떨어져 있는 네네. 상태라는 거죠. 네. 뭐 그러면은 뭐 만약에 정말 아주 심각한 침체가 아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 나빠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좋은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경기를 조금 덜 타는 회사들은 좀 사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최근에 의외로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들을 보면은 그 자동차하고 조선 업종 삽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는 이제 워낙 그 업황이 좀 안 예, 좋으니까. 코로나 때 수혜를 너무 많이 받다가 네.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되돌려가는 과정인데 아직은 조금 더 남아 더 보이는 기다려야 것 되고. 같고, 근데 자동차는 물론 뭐 금리 올리니까 많은 뭐 미국 사람들이 막 차를 막 열심히 사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미국에서 저희 현대차 전기차 판매는 꽤 좋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안 좋아지면서 유럽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좀 망가질 수 있는 산업이 유럽에서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자동차 같은 업종들인데, 네. 이 자동차 뭐 지금 뭐 오후 6시만 되면 공장 불 끄고 집에 불 끄는데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오히려
멀쩡하게 공장을 돌릴 수 있는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의 어떤 글로벌 순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 워낙 안 좋으니까 뭐 LNG 때문에 뭐 조선 업종 같은 것들도 외국인이 좀 사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반도체를 물론 이제 열심히 사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건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워도 외국인들이 요즘 열심히 사는 산업들은 그래도 이런 에너지와나 친환경과 관련된 쪽 플러스 이런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운수 장비 쪽 뭐 이런 쪽들을 사는 걸 보면은 이제 가격에 대한 어떤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들보다도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도 이제 현대차 수급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물론 기아도 좀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들어오긴 했지만 현대차는 거의 뭐 한 2, 3일 빼놓고는 최근 한 달 사이에 거의 계속 사요, 외국인이. 그래요. 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근데도 듭니다. 가격이 그 정도예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언젠간 좋아지겠죠. 지금 한 20만 원 합니까? 20만 원 안팎의 계속 움직임들이 그렇습니까? 오늘 20만 1,000원. 20만 1,000원. 그렇게 자동차 그리고 조선 정도는 계속해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해서 이제 달러를 벌어들이는 회사니까 어쨌든 외국인들이 볼 때도 야, 저 정도면 괜찮을 거다라고 판단들을 하고 이제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네. 예,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의 대표 기업들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서 그 친구들을 조금 담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올 하반기나 뭐 내년 초나 네. 이때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유럽보다는 이제 미국이 좋기 때문에 미국에서 장사를 잘하는 기업들은 저는 기회가 좀 계속 있을 것 미국에서 같아요. 잘하는 회사 네. 불닭볶음면 어떨까요? 비비고. 삼양식품 그래도 좋았잖아요. 삼양식품도. 주가 그래요? 네, 주가 좋았어요. 수출 많이 돼가지고. 아 네, 그렇습니까? 삼양식품도 최근에 좀 지금 아마 주가가 좀 이렇게 횡보 보이지만 최근에 이제 수출 불닭볶음면 많이 돼가지고. 미국에 잘 파는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네. 뭐가 있죠 더? 그러게, 자동차, 뭐 있어요, 진짜? 불닭볶음면 말고. 이제 저도 이제 큰 업종들만 보면은 네.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대미 수출 기업으로는 이제 자동차가 제일 잘 네. 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옷 같은 것들도 옷? 의류 오늘 네. 의류주도 좋아하거든요.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네. 그 정도입니다.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요즘에 그 인플레 감축법에 그 전기차 보조금 안 준다라고 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매출 비중이 사실 전체에서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수출을 많이 하는 것에 오히려 더 방점을 두고 자동차를 네.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보조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가격이 조금 가격적인 매력이 약간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네. 같은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네. 근데 품질이 정말 좋으면 좀 살 사람은 또 산다고 저는 좀 보고 있고 네. 물론 이제 또 공장을 또 짓겠죠 또 언젠가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업하고 뭐 품질은 좋지만 투자를 잘 하기 어려운 캐시플로우가 좀 부족한 기업들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날 텐데 그래도 뭐 저희 한국의 현대차, 기아차 정도면 캐시플로우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공장을 짓고 물론 이제 그때까지 시간은 조금 걸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되면 또 그 이후에 충분히 또 보조금을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는 저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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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뭐 어쨌든 전기차는 초기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 차들은 뭐 좀 더 현대차 들어와도 괜찮아. 뭐 어쨌든 이 시장은 이제 전기차로 점점 주류가 바뀔 거니까라고 이제 미국은 판단하고 그럼 전기차 시장에서 초반에 우리 미국 차 브랜드들이 자리를 잡아야 나중에라도 계속해서 이제 클 수 있는데 초반에 다른 나라에 이 전기차 시장을 준다는 게 미국이 판단할 땐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한국 차가 지금 사실 전기차 중에 테슬라 빼면 이제 거의 최고 많이 팔고 있으니까 요거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자기네 포드나 GM 자동차들의 전기차가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하여튼 그 포션 늘릴 때까지 좀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전기차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예, 내연기관 차는 당분간 뭐 좀 많이 팔 수 있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주에 대한 매력도는 수출 기업으로서의 메리트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대적인 거죠.
그 이제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이제 그냥 안 좋으니까 안 좋다고 보는 것보다 네. 이렇게 안 좋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유럽이 안 좋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현대나 기아차 같은 이런 업체들이 글로벌 순위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그런 거 하고 유럽이 안 좋으니까 유럽이 이제 에너지 전환을 빨리 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조선이라든가 뭐 이런 친환경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이제 계속해서 각광을 받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런 운송 쪽과 자동차 그다음에 뭐 친환경 이런 산업들은 이제 이러다가 또 경기가 좀 정상화되어지면 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조금 한 마디만 더 네네네. 말씀드리면 이제 많이 이제 에너지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국내에서 주요 섹터들에 있는데 이제 섹터 비중이 이제 늘어나는 산업들은 결국 그만큼 시장을 아웃퍼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특이했던 거는 올해 연초부터 그 7월까지 사실 주가가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주가 반등을 했는데 사실 시가총액 비중이 늘어난 산업의 성격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늘어난 건 역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이런 2차 전지나 이제 그 배터리유가 제일 많이 시가총액 비중이 늘어났고요. 네. 그 다음에 많이 늘어난 게 상사 자본재, 그러니까 가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니 저기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이제 가스나 이제 원유나 가스와 관련된 그런 쪽하고 조선, 그다음에 에너지 이 에너지에는 뭐 SK 이노베이션과 같은 순수 원유도 있지만 이제 CS 윈드 같은 이제 풍력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7, 8월에 주가 반등하는 과정에서도 제일 많이 늘어난 게 비슷한 업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2차 전지도 늘어났지만 2차 전지 소재나 뭐 관련한 장비 쪽 업종들, 그다음에 기계 업종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가가 빠질 때도 반등할 때도 시장에서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보였던 섹터들은 네. 역시 2차 전지, 그다음에 자원 이런 쪽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2차 전지 쪽은 이제 워낙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의 최근의 실적을 보면은 약간 니켈이나 리튬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마진이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볼륨은 계속 늘긴 하겠지만 마진은 좀 줄어들 텐데 그에 반해서 이런 순수 에너지 쪽, 그다음에 친환경 쪽 이런 쪽의 산업은 지금 현재 저희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아직은 굉장히 좀 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에너지 섹터라고 부를 수 있는 산업이 차화정 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5%, 6% 됐었는데 네. 지금 2%, 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 에너지 산업은 되게 좀 중요해질 거잖아요. 이게 뭐 화석 연료도 중요하고 친환경 쪽도 중요하고 풍력도 중요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중요도가 앞으로 높아지는 거를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저희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커져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이런 산업들은 뭐 올라갈 때 쫓아서 사는 건 좀 아니지만 오히려 이제 올라갔다가 좀 빠질 때일수록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쪽으로 가져가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최근에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네. 이사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완전 입이 풀리셨는데 네. 시간 관계상 항상 끝날 때쯤 풀리세요, 네. 우리 허재현 이사님. 네. 그래서 항상 끝날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네. 아쉽습니다. 시간이 더 있다면 저희가 같이 할 텐데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조만간 네.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오실 때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드리겠습니다. 네. 사이좋게 두 분. 너무 건강하시- 좋아하시네요. 네. 네. 우리 허재현 이사님, 네, 실망입니다. 네, 많이 섭섭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할 때 중요한 거요? 매일 끊임없이 쏟아지는 경제 이슈들에 맞춰서 빠르게 콘텐츠를 만들려면요, 이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죠. 거기에다가 매일 계속되는 라이브 진행을 위해서 멤버들끼리 빠르게 소통하고 협업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걸로 업무 메시지는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워라벨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걸 한 번에 만족시키려면 이제 협업 툴 잔디는 일할 때 필수입니다. 우리 3프로도요. 잔디 하고 있습니다. 프로들을 위한 협업 툴 잔디. 잔디라니까 잔디.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보다 더 많이 거기서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1시간 한 40여 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저녁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요 퇴근길 라이브 오늘도 좀 즐겁고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으셨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도 오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은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현재 하락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배움을 얻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빠르게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국내 최고의 경제 강의.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도 겪어봐야 되겠지만 하락장도 있지 않을까요? 하락장에 좀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락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젠간 바닥을 긁겠죠.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긁을 때의 느낌. 바닥을 긁을 때는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고점도요. 우리가 모르는 데 와요. 작년 11월에 나스닥의 고점이었거든요. 오늘이 고점입니다. 느낌 없어요. 왜? 모든 게 멀쩡하거든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